블록체인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대 김기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와 메타버스 기술의 신산업 전략의 그 세미나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융합한 그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세 분의 발표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미나는 두 번을 나눠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2일 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9월 16일 날 저녁 8시에 나머지 세 분이 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에 관련돼 가지고 세미나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미나는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월 달쯤 국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었나, 이제 또 11월 25일 날 킨텍스에서도 또 세미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줌으로 일단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하는 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강태홍 교수님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기술과 고용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석빈 교수님이 메타버스 기술 상의 분석과 전망을 한 20분간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항진 시티랩스 기술사업 개발 고문님께서 스마트 시티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 대한 사례 연구로 20분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김도훈 교수님, 경기대학교 계신 김도훈 교수님과 군산대학교의 정현 교수님이 토론을 하시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같이 나중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강태홍 숭실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에서 블록체인을 지금 한 5학기 정도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지 학생들이 참 이해하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말시험 볼 때 되면 항상 좀 실망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 부분이라 조금 재미없고 그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ASF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2007년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떤 융합인데 가상의 강화된 실세계와 실제적으로 영속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참 다른 어떤 정의보다도 저한테는 좀 마음에 와닿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Pathway to the 3D 웹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벌써 메타버스하고 웹의 어떤 융합을 위한 그런 로드맵으로 발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도 IT 기술 부분에 보면은 이런 부분으로 실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시나리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증강형 현실,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미러월드, 그 다음에 VR, 이렇게 시나리오 4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AR은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 세계의 정보를, 가상의 정보를 입힌 것, 이거를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상이라는 건 어떤 자기의 환상, 어떤 편리함, 이거를 위한 정보들을 덧입힌다는 거고요. 라이프 로깅은 현재는 이제 유저가 기록하는 그런 라이프 로깅 스타일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는 어떤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라이프 로깅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자기의 2차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선호 정보들을 입혀서
할 수 있는 것이 라이프 로깅이다. 뭐 세컨드 라이프라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러월드는 이제 현실 세계를 복사한 건데 여기에 그 실질적인 어떤 정보를 입히는 것이 미러월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 VR은 뭐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다. 근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그 어떻게 하면 결합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책이나 자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좀 표시가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쪽 왼쪽으로 가는 거는 외부 오픈 그 공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 반대쪽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고 증가현실이나 뭐 시뮬레이션, 증가현실은 현실의 가상적인 어떤 정보를 입히는 거고 시뮬레이션은 현실을 현실답게 혹은 가상 세계를 현실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게 이제 그 요 중간에 있는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증강현실과 라이프 로깅이 서로 결합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하고 네트워크인데 이제 뒤에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또 왼쪽에 그 증강현실과 그 미러월드를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에브리웨어, 이거 이제 에브리웨어가 IoT를 얘기하는 거죠. 유비쿼터스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결합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메타버스의 특성을 스파이스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심리스는 이제 연속성인데 이게 뭐 전자 오락하듯이 스위치 켜면 시작되고 끄면은 끝나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24시간 생성이 돼야 되고 이게 서로 끊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감이 있어야 되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지만 사실 또 반대로 헌터 킬러라는 이 사이트는 그런 기기나 이런 거 없이 어떤 가상의 세계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뭐 연구하시고 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호 운용성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컨커런시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1인 중심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다른 세계가 어떻게 보이느냐인데 이 컨커런시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의 메타버스 상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내가 여러 사람들을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코노미 플로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하고 어떤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구성 요소로서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존 라도프라는 분이 그 7레이어로 메타버스를 또 그 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산업의 밸류 체인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그냥 메타버스가 아니다. 인터넷의 다음 제너레이션이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멀티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메타버스의 생태계는 뭐 CPND 이렇게 또 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용 자체는 뭐 다 비슷비슷한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요. 컴퓨터 그래픽 쪽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핵심 하드웨어 기술이고 CG, 컴퓨터 그래픽은 이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물체를 표현할 때 버텍스로 이제 주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뭐 폴리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체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배치하고 그러면서 물체의 재질이나 빛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런 질감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그래픽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실감 멀티모달 그 출력 기술은 시각 외에 청각이라든가 촉각을 통해서 어떤 실제감을 더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또 이제 초실감 인터페이스 기술은 앞에서 이제 그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각각의 월드가 어떻게 서로 컴바인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실감과 몰입도에 관련된 얘기인데 PC와 모바일 기기로 상호작용하는 거하고 HMD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HMD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 멀미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이버 시크니스라고 얘기도 하고 뭐 VR 시크니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감각 갈등 이론에 따라서 서로 이제 시각과 청각의 이제 뭐 어떤 평형 기관과의 그 불일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 혼합 현실과 이제 멀티 유저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단일 사용자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과 비용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뭐 GPU 달린 PC 정도면은 단일 사용자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수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감정 교환하고 협력하고 협업하려면 이거는 현재 PC 수준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성능의 GPU를 가진 서버급 컴퓨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홀로렌즈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로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3D 센싱, 뭐 스캐닝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더 좀 발전돼야 될.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한 거는 아직 그 기술의 성숙도 정도가 굉장히 그 미비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멀티 유저가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응답 요구 속도가 10mm에서 100mm 이하로 요구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그 어색한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소리도 작고 소리와 시각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야기할 수가 있어서 멀미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통신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제 인터넷 뭐 마찬가지입니다. 멀티 유저일 경우에 서로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감각 정보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구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특히 햅틱스 부분에 있어서 촉각은 아주 구현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은 빛이기 때문에 눈을 치우면 되고 청각은 소리니까 양쪽 귀를 막으면 되는데 이 햅틱스 쪽은 웨어러블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 변수들이 힘, 압력, 움직임, 열, 화학 성분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리 신호가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CPU나 GPU는 뭐 무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클락수가 한계가 오니까 이제 코어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뭐 2010년 전에 뭐 128메가였던 게 이제 지금 기가로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GPU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죠. 통신망도 뭐 5G에서 지금 5G인데 6G로 가야지 이 메타버스가 제대로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는 6G가 되려면 2028년도라 상용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움직이려면 PC급 가지고는 되지 않고 굉장히 큰 용량의 그 서버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HMD 쪽도 이제 아까 좀 더 말씀드렸지만 이제 VR 시크니스를 해결을 하려면 최소 그 화소가 4K 이상, 그 다음에 90 프레임 정도 초당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러면 최소 속도가 네트워크 전송 속도가 아무리 압축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1GBps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6G, 현재 지금 5G는 최대가 20기가인데 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5G로서는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엔진인 3D 엔진입니다. 이런 부분, 뭐 픽셀이나 이런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 해상도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지금 현재 4K, 8K TV가 나오고 있는데 12K에서 16K 이상 정도의 그 해상도는 나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D 엔진은 두 개의 회사가 지금 전 세계를
그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리얼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유니티라는 회사인데 뭐 우리나라 그 네이버 제페토도 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언리얼이라는 엔진은 뭐 여러 가지 쪽에서 특히 그 콘솔 게임 쪽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회사들이 없고요. 로블록스도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고 루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뭐 로블록스도 지금 상당히 그 뭐 주가도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저 뭐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걸 넣은 거는 어떻게 하면 그 탈중앙화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 기술 스택을 다르게 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오퍼러빌리티 관점에서 그 테크니컬 스택,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상장 회사들은 뭐 국내 국외해서 유명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들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암호화폐 프로젝트,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뭐 샌드나 마나, ASX 이런 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전부 이더리움 기반에서 예,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 회사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이 지금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죠. 9월 15일 날 3시라고 여기 지금 약 9월 15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3시니까 UTC 3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딱 정오네요. 정오 12시. 15일 날 12시에 이더리움 머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콘 체인하고 현재 이더리움 메인 체인이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글로벌 싱글턴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우리 그 가상화폐 쪽에서는 블록체인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렇게 그 메타버스가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면 이 승자 독식 때문에 탈중화가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탈중화를 어떤 부분들을 탈중화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에서 그 소프트웨어 테크니컬 스택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탈중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현재 그 마스터링 이도를 보니까 이런 쪽으로 정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어떤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웹3를 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웹 3.0을 표방하는 데는 이제 세만틱 웹이라고 해가지고 웹의 AI 성능, AI를 이제 기능을 구현해서 웹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웹3는 토커나이즈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토큰 이코노미를 구현하는 웹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웹이라고 해서 또 웹이 앞으로 메타버스를 수용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크게 이 웹3를 보는 세 가지의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트렌드가 각각 될지 어떻게 통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G 탄생과 함께 이 메타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어느 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이전에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메타버스는 사람의 감각을 자극을 하고 또 감각 신호를 전자화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각에 대한 표준화와 통제 기술이 필요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또 메타버스의 그 탈중앙화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축장이 될 건데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는 이제 이런 원래는 이제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코노미 인센티브를 추가를 했는데요. 이 이코노미 인센티브도 메타버스의 그 영속 가능한 부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사토시 나카모토나 비테린처럼 이런 천재들이 그 이상의 천재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메타버스에서도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발전도 기술의 발전을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서강대학교 윤석빈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의 그 기술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기술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앞에서 너무 강 교수님이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 김양진 고문원님하고는 제가 미리 통화를 해서 미리 발표 자료를 앞에서 이미 참조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에서 좀 이렇게 좀 주목되지 않게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좀 진행할게요. 네,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 책임 교수로 있고, 전에는 제가 IBM 오라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엔터프라이즈 쪽 일을 많이 했었고요. 관련해서 저도 블록체인 5년 차긴 한데,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답이 있어서 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혹시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메일이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오늘도 제가 스마트 시티에서 발표를 했을 때 하는 거는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애자일 하는 부분, 오픈 이노베이션은 맞습니다. 혁신 자체가 지금은 혼자 있는 시대는 아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더링도 그렇고 블록체인, 특히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오픈 이노베이션,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남의 역량을 잘 연결할 것인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컴바인, 디자인 싱킹, 리스타트 어떻게 고객과 공감하고 거기서 자 빌드 매저 런하고 애자일하는 부분에서 사실 애자일이 개발 방문론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비즈니스 데브옵스, 비즈니스와 개발과 운영을 같이 보는 이런 아주 잘 매칭 된다 생각하고요. 요거는 제가 몇 번 썼던 그림인데 저기 보면 다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머신 러닝 다 그 기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남의 집 얘기가 저희 집 얘기인데 핵심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요 아이가 부인은 이 아이가 저희 막내가 중3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로블록스를 저는 4년 전부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특히 말해 MZ 세대에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컸을 때 비디오 금융 쓸 것이냐? 제가 느꼈습니다. 이 애가 크면 분명히 안 쓸 거다. 왜냐면 현재 로블록스 안에서 실제 이코노미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밥 먹어요. 실제 8시 반인데. 그 안에서 지금 생각이 살고 없어. 있고요. 우리 기다려. 처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예. 앞에 음주건 좀 해주시고요. 일반 네. 그 청중들은 다 음소거를 해주시겠습니까? 잡음이 좀 들려서. 예. 그래서 일단 저희 아이를 보고 느낀 거는 이 아이가 크면 분명히 은행을 안 쓸 것이라는 느낌. 왜냐면 여기서 이 아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좀 PC나 노트북 많이 사줬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배틀그라운드 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줬지만 사실 이 친구가 로블록스를 써서 제가 직접 봤어요. 이 친구가 정말 영어 공부 안 한 친구인데 해외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는 머니가 있는데 그걸 실제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0만 원 결제했어요. 엄마 핸드폰으로. 제가 이제 직접 그걸 봤던 사람이라서 이제 스토리텔링 시대가 아니라 스토리 리빙 시대. 직접 살고 있습니다. 약간 비욘드 게임을 넘어서 실제 이코노미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워낙 저도 몇 번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혹시 여기 있는 나이대들을 혹시 이 걸그룹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오늘 오늘 인원이 많지 않고 몇 번 보여드린 그림에서 이게 마마무죠. 이게 문별 솔라 휘인화사가 어울려듯이 저는 메타버스 마찬가지인데 예,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하는 부분이 좋다. 예, 혹시 마마무 맞춰준 분이 있으니까 저는 메타버스 마찬가지인데 메타버스 따로 블록체인 따로가 아니라 NFT, CBDC, 마이데이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그래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마치 마마무가 문별 솔라 휘인화사가 어울려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BLTS라고 해서 비즈니스, L은 로, 법이죠. T는 테크놀로지, S는 소사이어티. 마치 ESG 경영처럼 이런 종합적인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융합에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했던 융합시대, 아까 중요한 프로토콜에 대한 말씀하니까 어떤 기관의 데이터. 옛날에 ERP, CRM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마이 데이터 시대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관의 데이터에서 마이 데이터, 중앙에서 탈중앙화. 이 부분에서 사실은 플랫폼을 쓰면서 프로토콜로 넘어가고 이게 웹 3.0이 좀 매핑되는 부분이고요. 그 강조를 드리고 싶고 메타버스에서 부분은 이거는 이제 뒤에 그 김영진 이사님이 이제 고문님이 발표하실 그 내용들에서 있는 부분인데 월드 위다우트 바운더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빅메타에서 뒤에 있는 메타버스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닐스 피스먼스 아무리 제가 설명을 많이 해도 레디 플레이 원 영화를 한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닐스 피스먼스가 거기서 나오는 소설과 같이 레디 플레이 원 영화 주인공을 보면 현실은 피자 배달부처럼 찌질한 아이지만
오아시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가장 효료가 되죠. 그런 것처럼 실제 가상세계, 현실세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거기 같이 전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혹시 레드 플레이어 원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닐스 필드의 스노클래시 소설을 보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닐스 필드 스노클래시가 실제 영상화된 게 레드 플레이어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제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는 먼저 레드 플레이 영화를 보는 게 좋고요. 거기서 디지털 리얼 월드라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코이전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앞에서 강 교수님 얘기를 하셔서 근데 저는 여기 있는 AR, 라이프 로깅, VR, 리얼리티 미러 자체가 이거를 분류라고 보기보다는 전 요소로 보고 싶어요. 요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버추얼 월드와 리월드가 같이 연결된 융합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이제 김황진 이사님 자료에서 근데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비슷합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테크놀로지 스택이 있어요. 그래서 IoT부터 Extended Reality, User Activity, Edge Computing, Network, 컴퓨터 비전, 블록체인, AI 이런 테크니컬에 대한 스택이 있고요. 또 한쪽이 중요한 에코시스템입니다. 에코에 대한 부분들이 Trust, Equality, Security and Privacy, Social, 버추얼 이코노미, 아까 이미 크립토 이코노미에 웹핑되는 부분,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션, 아바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되면서 피지컬 월드와 디지털티에서 메타버스한 부분에서 특히 보면은 이렇게 테크놀로지에 대한 스택 부분하고 에코시스템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엑스퍼트 자체가 아까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추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부터 네트워크, 에지 클라우드, 컴퓨터 비전, AI, 블록체인, 로보틱스, 에 대한 스택이고요. 에코시스템이죠. 아바타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션, 버추얼 이코노미 이 양쪽에 대한 스펙트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약간 김황진 고문님께서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왔었다는 스노클래시부터나 많은 로블록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아바타가 있었던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타임라인, 메타버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타임라인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는 사실은 이게 임팩트가 큰 건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나 요즘에 있는 부분들에서 더 강조된 부분이고요. 사실 메타버스는 약간 시장 얘기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는 뭐 310조 예상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부분들은 중복이 돼서 이제 이쪽에 익스터널한 부분하고 인터널한 부분인데 AR 부분이 이쪽이 매핑이 되고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 거울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범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약간 이제 요소로 보는 게 더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장 뭐 증강현실은 대표적인 게 포켓몬이죠. 포켓몬 빵을 많이 먹으려고 했던 사람 요즘도 아주 인기가 있죠. 그렇죠? 실제 포켓몬 자체가 증강현실 대표적인 사례고요. 라이프 로깅은 이제 사실은 메타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실제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들에서 실제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꾼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마켓을 다시 이제 약간 라이프 로깅 시작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스크린 잘 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울 세계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미러 월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카카오 맵이 가장 거울 세계 좋은 예시가 되고, 뭐 VR은 안면에서 워낙 많이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 영역들에서 영역이 통합되고 이용자 경우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의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요소들이 다 연결돼서 제페토 안에서 뭐 구찌가 가장 많이 팔려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시죠. 어른들. 왜 실제 리얼인이 구찌가 아닌데. 왜냐면 요즘은 좀 달라진 부분이 10대들이나 MZ세대들은 옛날에는 저희 어른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면 와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제 메타버스에서 크리스토 펑크나 아니면 BAYC가 이런 그런 자기가 아이덴티티를 보여줬다 또 와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가 융합된다는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렌드 자체가 사실은 적용 분야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제품 디자인 설계, 업무, 행사, 영어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약간 앞에서 봤을 때 느끼셨던 이게 그냥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보셨지만 이게 실제 업무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앞에서 워낙 설명 잘 해주셔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하고 휴먼 인터페이스
디센트럴레이션, 스페셜 컴퓨팅. 저도 이 크립토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에 대한 부분이 실제 거기서 저는 이제 지금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로스 체인처럼 크로스 메타버스를 저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열심히 제가 저희 아이가 쓰는 것처럼 로블록스에서 열심히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은 제페토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이런 크립토 이코노미나 NFT라든지 탈중앙화된 형태가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크로스 체인처럼 크로스 메타버스가 되면 메타버스 커머스가 되는 이런 시대를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김영진 고문님이 자료를 갖고 와서 이거는 또 앞에서 또 뒤에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더 기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세상인 거죠.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레디 플레이 원이나 스토 클래시에서 시작된 것은 이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세계에 나와 현실세계에 나는 전혀 이제 연관이 없는 이제 다른 세계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가 되면서 이렇게 가상세계의 자산과 현실 자산이 크로스난 부분. 이게 메타버스와 메타버스도 아니고 실제 가상세계 자산과 현실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메타버스 커머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금융과 디지털 자산 금융이 연결되어 융합되는 그래서 하나의 앱에서 CBDC, 마이데이터, 기존 금융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연결되어 내가 마이데이터 보상을 반은 비트코인으로 내 반은 코리안 원을 받을 거야.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사실 이제 다가오고 있는 물론 이제 넘어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거의 장이 메타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블록체인 역할로 이제 메타버스에 보면 이제 지불 결제라든지 페이먼트 쪽이죠. 그리고 경제 생태계, 본인 인증, DA에 대해서 사실 메타버스 안에서도 블록체인 역할이 사실은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화로 쓰이는 건 어디든 다 확장이 되는. 그래서 이런 전체 지불 결제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화폐는 뭐 샌드박스라는 디센트럴 랜드는 워낙 이거는 뭐 뒤에 또 김영진 고문님이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디파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실제 이제 중앙화된 금융에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아까 크로스 메타버스가 되면 어떻게 그 안에서 자산이 이동이 되고 거기 가차 이동됐을 때 거기서 그 금융, 파이낸스 부분을 쓴 거죠. 이자라든지 거기서 현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토큰 이코노미가 같이 돌아서 디파이와 NFT와 메타버스와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시대는 아니다.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디파이가 있는 유니스와부터 워낙 다이부터 지금 약간 좀 우리나라 테라 루나 때문에 약간 좀 임팩트가 좀 있어서 지금 약간 시장이 좀 줄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제 그로잉 마켓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 뉴스를 보면 아까 이더리움 2.0이 되는 거에서 디파이가 나는 약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토스가 잘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약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유니스왑, 메커다오, 컴파운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금융 밸류체인에서 이런 부분에서 각각 뭐 거래소를 한다든지 대출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NF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메타버스 할 때는 가장 이제 비플의 탑샷을 만든 회사가 혹시 여러분들 크립토키티 기억나시나요? 그 회사가 도저히 이 돈을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좀 빨리 만든 프로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NBA 탑샷을 만든 회사가 그 크립토키티를 만들었던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또 여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NBA 탑샷은 저도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그 르브론 제임스나 NFL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지금은 NBA 탑샷은 지금 NFT만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 연결고리가 거기서 현실 매장에서에 대한 NBA 샵도 있지만 실제 메타버스에 있는 NBA에 대한 탑샷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NFT는 워낙 말씀 많이 해서 이거는 뭐 빨리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NFT 메타버스에서 사실은 샌드박스 부분도 저희가 비스텔리 같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가서 저도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 그래서 실제 보는 이제 샌드박스 이사님께 NFT 메타버스를 접목한 프리트리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제 지금 CBDC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연결됐는데 이렇게 DID 부분들이 지금은 인증 부분, KYC, AML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모바일 뭐 운전면허증처럼 이게 그냥 블록체인 기반의 DID가 아니라 이게 메타버스에서도 인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바타에 대한 인증 부분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아바타가 다른 쪽 아바타와 내가 현실 속에 나와 어떻게 매핑이 될지 이제 그런 거 할 때 DID들이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 자체도 이렇게 DID 기반도 신원 인증 규모도 점점점 그로잉하는 사실 인증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사람이 처음에 DID를 했을까요? 사실 이런 접점을 위한 그래서 유니버셜 원리처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점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그래서 실제 상호서 로블캠을 마이크로 갖출 수 없죠. 현재는 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NFT 부분을 그런 것처럼 해서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크로스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결합성. 사실은 디지털의 특징이라는 게 레고 블록 조립할 수 있도록 결합성이죠. 그러니까 디파이에서 쓰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 있는 아이템조차도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더 존재할 것 같습니다. 사례인데요. 사례들은 이거는 이제 워낙 김양기 이사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라 예상이 되고요. 엑시 인피니티는 워낙 저희 나라에서는 좀 코로나 때문에였지만 동남아시아는 이 베트남의 이 회사 때문에 사실은 거의 코로나를 넘겼다는 얘기 들을 수 있는 엑시인피니티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금융권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금융권에 있는 분들 많이 안 계실 수 있는데 약간 메타버스 은행들이 관심이 많죠. 뭐 은행들에서 메타버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메타버스 영업점이 왜냐면 아까 MZ 세대들은 기존 금융을 안 써요. 그러니까 매장 거의 은행 브랜치를 단위 안 가죠. 영업점을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메타버스 영업점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은행들이 시중 은행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뭐 저쪽 NH에서는 뭐 독도점을 만드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카톡이 오는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결제 때문에 연락이 와요. 나머지는 제가 로블록스에서 하면 답이 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근데 제가 카톡 보내면 답이 안 오는데 이렇게 직접 로블록스 가면 답이 와요. 제가 이제 직접 느끼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플랫폼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선 메타파이낸스 그것도 이제 다른 업체의 자료를 제가 참조했는데 실제 금융기관이 당면 과제가 있어요. 이제 금융상품 메리트가 떨어지고 이제는 이런 금융 마진 구조 악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실은 이렇게 전체적인 아까 웹 3.0 시대에서는 플랫폼의 시대에서 그다음 뱅킹과 새로운 금융에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새로운 MZ 세대나 G 세대들한테 접근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 커뮤니티와 사실 커뮤니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 금융권은 이거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예,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 빌드업하는 것들도 관심이 많은 것. 그래서 전체 메타버스 웹 3.0의 금융은 사실은 모든 게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트러스트, 프로그래머블 머니, 프로그래머블 퓨처 이런 식으로 가장 이런 크립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또 파악해주지 말라 구글에서인데 웹 3.0에선 can be evil 아무리 해도 웹 3.0에선 파악해줄 수 없다. 크립토 투자 전문가 크립토 잭슨이 얘기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 이블은 워낙 유명하죠. 이제 구글인데 웹 3.0은 can be evil 파악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웹 3.0의 그 정신을 약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건 도토버스는 나중에 한번 여기 금융권이나 다른 핫한 부분들에서 실제 독서버스라서 우리 좀 나이파나 이제 메타버스 과제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클로즈에서 독서버스가 출시가 됐고요. 이 안에서 퀘스트를 갖고, 그러니까 이쪽 실제 메타버스에서 독도지점을 만들어서 NH가 좀 약간 참 이렇게 미션하는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자연스럽게 보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 FT인데 이게 아까 말씀했지만 메타버스 마이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왜냐면 여기서 보면 좋은 재밌는 아이디어였어요. 뭐냐면 제가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피자를 열심히 먹으면 제 아바타가 살이 찌고요. 네, 그래서 이제 NFT와 마이 데이터와
메타버스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는 또 모핑아의 사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활동을 아바타가 모방하는 컨텐츠가 실제 요로는 약간 뭐 파일럿 개념으로 있는데 실제 재밌게 실제 워킹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 융합적인 부분 이렇게 메타버스, NFT, 마이데이 제가 뭐 네트워크가 좋지는 않은데 제가 일단은 강의는 이제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항진 고모님께서 발표를 스마트 시티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김항진 고모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주제를 그 탈중앙화되어 있는 스마트 시티와 그 메타버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그 지난 한 6년 이렇게 보면 그 퍼블릭 블록체인 쪽에서 초기 한 3년을 보냈었고 그 뒤에 이제 스마트시티하고 관련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연결하는 그 고리에서 한 3년에서 총 최근에 한 6년 정도를 블록체인과 연을 갖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 제가 관심 있는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블록체인 X라고 표현을 해서 그 블록체인과 그 AI가 접목하는 거 그리고 블록체인과 이제 스마트 시티나 블록체인과 이제 메타버스가 연결되는 곡곡제 하나와 그리고 이제 디파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먼저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 9월에 있는 그 멀지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요즘은 너무 재밌어서 그쪽 그 글들을 거의 다 읽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올릴 내용은 이제 왜 이제 스마트 시티하고 블록체인인가, 이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하고 또 메타버스는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메타버스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그리고 왜 그 탈중앙화되어 있는 메타버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중에서 이제 3대장이 있는데 그 3대장을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너무 그 재미있는 그 연구 그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세 가지 프로젝트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멀지 그 멀지가 이더리움 멀지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이더리움 머지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좀 예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앞에 중복됐던 내용들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 퍼블릭 블록체인을 하다가 블록체인 그 스마트 시티 블록체인 쪽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으로 들어왔던 그 과정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을 맡고 있는 가장 큰 그 장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바로 레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레가시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랬고 웬만한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가시 프로젝트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가시 시스템하고 통합하려면 완전히 다른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 시스템이 중앙화 시스템과 탈중앙화 시스템을 같이 운영해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다가 블록체인을 포팅을 할 것인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단독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는 그대로 이제 해봤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히 이제 국가 시스템에 적용할 때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예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는 환경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하고 되게 잘 맞아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가 워낙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문제에서 지구 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 55%가 살고 있고 80%의 GDP가 그 시티에서 생기고 있고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이 각각의 이 70%씩이 이 도시에서 2%의 도시에서 다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시스템들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그게 기존 시스템으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스킵하고 보면 될까요? 이 뭐 엄청난 그래서
anyway, 이 스마트 시티 시장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그 밑에 펀더멘탈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뭐가 가장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은 말씀 올리고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사용되는 필요한 것들을 한 10가지로 분류한 것 중에 이렇게 쭉 다시 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메타버스로 넘어갔을 때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 말씀을 올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메타버스 환경을 크게 이제 3가지 섹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3가지 섹터에 제 출처가 빠져 있네요. 3가지 섹터에 나눠져 있는데 그 3가지 섹터에서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라이즈드 리얼 월드 쪽에 해당되고 오른쪽 끝에 가 있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좀 더 메타버스하고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VR 개념의 이제 메타버스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이게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대부분이 다 물리적인 내용들이,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디지털로 저희가 밀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오른쪽에 가 있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 시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든가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자체가 어떤 동력을 만드는 거는 금융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와줬던 것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빠른 시간으로 좀 앞당겼던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쭉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게임 쪽 그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갑자기 어느 날 벼랑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언리얼 같이 이 엔진들은 이미 게임 쪽에서 나왔던 게 1998년에 나왔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3D로 렌더링하는 기술 이거는 벌써 나와 있었고 게임 쪽에서는 이미 이걸 뭐 너무 파퓰러하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을 땅 이렇게 메이저들이 딱 올려놨는데 보니까 그냥 게임 세상에서 이때까지 하고 있던 거랑 너무 유사한 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게임 쪽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아니 지금 와서 이거 왜? 이런 상황이 지금 혼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본질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큰 빅테크 기업들의 프로모션이냐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유도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가 MS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메타버스의 정의를 The World Without Boundary라고 표현한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키워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바운더리가 없는 세상은 이건 진짜 이제 약육강식 절대 강자가 이제 모든 세상을 다 커버하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한 사람들한테는 전 세계가 그냥 마켓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X축에 지하가라펙한 그 국가가 그 바운더리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Y축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상이 열려버린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상을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국가의 바운더리라고 하는 지하그래픽한 영역을 2차원으로 벗어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변화들이 이제 생길 것 같고 여기에서 저희가 항상 하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X축으로만 지하그래픽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있던 세상에서 Y축으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상이 열렸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페이스북이 27억 인구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세상으로
Y축의 국가가 형성이 되는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결국 절대적인 것은 이제 시간을 얼마나 어디에서 머물고 어떤 도메인에서 머물고 있느냐, 지오그래픽한 어떤 X축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디지털 월드에서 어떤 도메인에 머물고 있느냐, 여기일 것이고, 그게 이제 절대 가치이고, 그 시간이 많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네이티브 디지털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는 세상의 초입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석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너무 많은 섹터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의 시장을 보면 이제 진짜 그 프리드만 이야기했던 The World is Flat이 이제 진짜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전 세계 전문직들의 임금이 국가의 그러니까 평준화가 일어날 거고, 프로젝트 단위의 단기 팀들이 애자일하게 막 만들어지는 팀들로 만들어요. 어떤 그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직장이라고 해서 막 한 5년씩 10년씩 일하는 이런 컨셉은 이제 찾아볼 수 없어지는 세상으로 빨리 진입을 하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효과로 그러니까 원격팀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이제 채용 사이트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사람을 구해요라고 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뭐 실리콘밸리, 뭐 산호제, 뭐 이렇게 막 지역이 있었던 건데, 그 최근에는 이제 anywhere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리크루팅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리크루팅 소스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 전 세계 플라넷으로 그냥 확장이 되는 그런, 그게 이제 디지털 세상의 가장 큰 매력이고, 우리 그 지방에 있는 어떤 회사들이 인력을 확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아까 그 anywhere라고 하는 공고를 내는 순간에 전 세계 친구들한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어떤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메타버스니까 생각할 것이고, 뭐 디지털 경제를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다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그 탈중앙화가 되는 메타버스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하원에서 이제 리서치를 했던 거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 보고서가 20년 10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면서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를 확 장악해버리는, 요걸로 인해서 엄청난 그 모노폴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렸다시피 이제 X축이 이때는 X축이 그나마 지오그래픽하게 국가가 어떤 그 위에서, 그 도메인 위에서 통제를 하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열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상에서는 이제 Y축이 축이 하나가 더 생겨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오그래픽 국가가 그걸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벌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이 도미네이션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랬을 때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는 너무 힘든 세상이 더 가까이 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환경이 그냥 훨씬 더 탈중앙화되어 있는 메타버스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 자료에서도 좀 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그 센트럴랜드와 그다음에 이제 샌드박스, 그다음 뭐 엑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립토에서 얘기할 때는 리버스 ICO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 회사가 2012년부터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있었던 회사고, 그 회사가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성장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탈중앙화를 하는 순간에 19년, 20년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어떤 글로벌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는 확실히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일으키고 그 제이커브의 포인트로 도달하는데
예,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걸 이제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면, 로컬 비즈니스는 국가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의 그 섹터는 이제 탈중앙화로 구현하는 그런 형태의 발전 모델이 훨씬 더 기업이나 이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팽창시키는데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일단은 가설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요즘 제일 관심이 있는 이제 포스트 멀지. 이게 멀지가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또 풀어야 될 숙제일까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페인 포인트는 9월에 이더리움이 더 멀지가 일어났을 때 이더 포스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기존의 생태계들의 변화들이 확 생길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큰 변화니까. 그럼 지금 이제 주축이 되어 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까 마이너들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메이저 마이너들이 또 문제도 일으키긴 했지만 그 역할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현격하게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이더리움이 포스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포스 기존에 이제 POW 구성이었을 때 형성이 되어 있던 그 레이어 2와의 협력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포카닷이나 이런 올터너티브 EVM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올터너티브들의 많은 플랫폼들과의 협력 관계가 이게 경쟁 관계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의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기존 이미 이제 그 포스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던 올터너티브나 레이어 2 플랫폼과의 어떤 경쟁 환경으로 만들어지면서 레이어 1의 플랫폼에서 지위는 퇴보할 거라고 지금 예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로 전환하면서 탈중앙화의 후퇴와 시큐리티의 후퇴는 뭐 현격할 거라고, 그러니까 더 멀지 사이트에 가보면 이제 탈중앙화를 더 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탈중앙화는 분명히 후퇴를 한다. 왜냐하면 그 포스로는 메이저 몇 명만 딱 해서 하면 뭐 포크로 그 기존 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들이나 뭐 수정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탈중앙화로 인해 그 탈중앙화를 포스가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좀 수용하기 힘든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풀어야 될 문제는 이제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에이지 레질런스를 가져가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저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퀀텀 레지스턴스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트릴레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일 원티어의 레이어 1의 하나의 체인이 이게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는 거,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은 빠른 그 파이널리티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엄청나게 큰 자산이 움직일 때는 그 파이널리티를 짧게 갖고 가는 것은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오히려 내 전 재산이 움직일 때는 차라리 파이널리티를 굉장히 늦게 갖고 가주는 것이 훨씬 더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릴레마 이슈, 그 탈중앙화 문제와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와 시큐리티를 다 해결하는데 하나의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스틴 선이 이제 한 축으로 기존에 있던 그 이더 POW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에도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에너지에 CO2 발생하는 문제, 이거를 어떻게 그 POW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더 개선된 걸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호텔 문제에서는 에이직 저항성 문제가 있을 것이고 미래의 어떤 이미 IBM에서 이제 퀀텀 컴퓨터들을 막 내고 있으니까 그 퀀텀이 나왔을 때 이 엄청난 패러럴 컴퓨팅 처리를 하면서 생기는 지금 단순한 SHA-256으로 그냥 해시로 풀어내는 거는 금방 풀어내버리기 때문에 이건 다 비트코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POW의 해시 푸는 문제뿐만 아니라 암호화 알고리즘 전체 중앙화 시스템의 암호화 알고리즘 전체에도 지금 퀀텀 컴퓨팅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이 시급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같이 이제 계속 토론하고 있는 파트에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는 예를 몇 개만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답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1차 에너지 효율을 걸러내는 셀렉트 방식을 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간단하게 셀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실렉돼 있는 10분의 1 정도의 마이너들이 스스로 이제 퀴즈를 짧게 만들고 그걸 이제 랜덤하게 막 섞어서 그렇게 선출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제 마이닝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역방향으로는 실렉이 랜덤하게 실렉이 되는 거를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마이너들을 다 에너지를 담는 거랑 유사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직이나 퀀텀 레지스턴트는 이제 병렬 처리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SHA-256 하나만 갖고 계속 돌리면 그건 바로 에이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블락마다 이 알고리즘을 계속 랜덤하게 바꾸게 만든다든가 변수값을 막 다이내믹하게 변환하게 만든다든가 해서 에이직 자체를 아예 못 만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마이너들이 생태계에서 그 역할을 또 같이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레이어 2 플랫폼과의 효과적인 코퍼레이션 생태계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 TX의 종류. 그래서 자산의 크기, 자산의 사이즈, 이동하는 자산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레이어를 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는 레이어 3 정도, 내지는 레이어 2 정도에서 그냥 POS, 그거는 그냥 POS 해도 되는 거죠. 한 10,000원 이상 10불 이하로 트랜잭션 하는 건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진짜 전 재산이 움직이는 거는 TX의 사이즈를 보고 위로 이제 계속 상위로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합의 알고리즘을 써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게끔 슬랙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적화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끔 레이어를 멀티 레이어로 구성해주는 플랫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계속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 포크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아마 많은 또 포커들이 이 이더리움에 있는 기존의 유저들을 땡겨가려고 하는 전략들을 지금 엄청나게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면 되게 같이 재밌는 프로젝트가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더에 있는 유저들 중에서 몇 퍼센트만 지금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계속 이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성장을 했듯이 그때도 이제 하드 포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런 이제 포크의 기회가 지금의 이 시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항준 이사님께서 아주 실제 스마트 시티 프랙티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계셔가지고 실질적인 문제를 잘 아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분의 앞에 강태용 이사님께서는 블록체인의 이론적인 측면을 주로 많이 설명해 주셨고, 윤석빈 교수님께서는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해 주셨고, 김항진 이사님께서 스마트 컨트랙
그 포스트 머지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X축의 그 지오그래픽에서 Y축이 더 진행됐을 때 어떻게 미래 세대가 변화됐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토론으로 모신 두 분, 김도훈 교수님하고 정현준 교수님의 그 토론을 먼저 듣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그 토론을 같이 질문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의 김도훈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토론은 그 앞선 그 세 분 저희 교수님하고 대표님 발표하신 내용 중심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듯이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자유롭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대로 뭐 질문형 앞에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질문 형식으로 뭐 해주시죠, 뭐.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의 김도훈이고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보안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전공을 또 보안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 플랫폼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 전환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또 보안적인 이슈 그 보안도 이제 사회적 보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 보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많은 우려도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대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마지막에 그 김항진 고문님께서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일괄적으로 포스트 더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제가 이제 보인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었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도 좀 자문도 구하고 싶고 또 의견도 좀 듣고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쪽 이슈가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특히 트릴레마 이슈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타겟 도메인에 맞춰서 그 트릴레마 이슈를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더리움 기준에서 저희가 뭐 그 해시파워에 관련된 부분을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프로파게이션 레이트를 좀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록 레이트를 조절한다든지 블럭 인터벌 타임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적절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 도메인에 좀 적합한 그런 형태의 그 분석 과정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게 김항진 그 기술 개발 고문님께서 혹시 좀 더 부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분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제가 그냥 이제 그 TX를 이제 봤을 때 모든 TX가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네터리와 난 모네터리를 우선 먼저 구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되는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게 먼저 맞을 것 같고 돈도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 사이즈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컨트랙트에서 그걸 이제 반영할 수 있게끔 동적으로 레이어를 쪼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 돈이 아닌 이상은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포스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 그게 이제 돈에 관련된 것과 돈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한 가지와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인터오퍼러빌리티의 그 메인넷과 메인넷이 결국 그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이제 브리징하는 그 구간이 해커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큐리티는 그 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분 한 기준과
그리고 이제 이 체인 간의 인터퍼러빌리티를 보장하는 인터체인이 일어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시큐리티를 요 두 가지로 연구 과제로 해서 집중을 하면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뭐 이번에도 이제 하드포크도 일어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러 형태의 하드포크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지금 오늘 주제도 이제 메타버스다 보니까 또 메타버스라는 그 어떤 인프라 플랫폼 안에서도 이제 수많은 이제 그 경제 생태계가 돌아갈 텐데 그때도 이제 뭐 단일화된 블록체인 메인넷 하나만 움직일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의 이제 흐름에 맞춰서 뭔가 주도를 하는 녀석들은 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포크도 일어나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탈중앙성에 대해서 이제 또 아까 그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들이 간간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이런 서비스 모델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나름의 거버넌스도 이게 거버넌스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때로는 거버넌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연의 철학을 그대로 이끌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붙이고 또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메타버스라는 이제 거대한 그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혼동도 있고 우려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아까 윤석빈 교수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오 얘기를 할 때도 지금 원래 스마트 컨트랙에서 토큰이 나오고 다오 나오고 가버넌스 얘기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이제 다오 자체가 이제 코드가 조직이 되고 코드가 회사가 되긴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이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는 그래서 가버넌스 옵티마이제이션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사실은 원래 정형화된 중앙화된 시스템에 많이 익숙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열광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같이 융합되는 시기에서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은 현재 지금 오늘 다오 말씀 잠깐밖에 안 드렸는데 다오 자체에서 결국은 가버넌스 오토메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지금 현재는 워낙 뭐 토큰만 찍어냈던 시대였다면 다오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버넌스에 대한 본질적인 조직의 모습 쪽이 무엇일까? 조직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근데 그런 관점에서 가버넌스 오토마이제이션이 중요한 이슈가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동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약간 중앙화와 탈중앙 언제나 약간 지금 밸런스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다음 정현준 교수님께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응노 교수님이랑 같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산대학교에 이제 블록체인 쪽 그리고 보안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임용이 됐는데요. 이번 연도부터 제가 시작하는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경력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암호화폐랑은 상관없이 그냥 블록체인 자체만을 가지고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항상 연구를 하면서 지금도 확신은 쓰지 않지만 그래도 확신을 갖고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가 결국에는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가 블록체인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측면을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엮어서 분명히 이슈화될 때도 NFT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이끌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연구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어디까지 결국에는 블록체인으로 멀티버스 세계에 있는 것 중에서 결국에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블록체인에다 올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드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은 분명히 레거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은 분명히 블록체인에 올렸을 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랑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랑 연동할 때 혹은 여기에서 싱크를 맞출 때는 항상 고민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측면에서 꼭 블록체인에 올려야만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견과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서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이 아닌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제 연설해 주신 분들 한 분씩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그럼 윤석빈 그 교수님부터 갈까요? 역순이 아니라 강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강 교수님 먼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강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먼저. 저도 크로스체인지 할 얘기가 있긴 한데, 먼저 강 교수님 얘기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앞에 하시면은 컨닝을 하려고 했더니 저를 먼저 지적을 하세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 이제 금융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중앙화된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탈중앙화 해가지고 이제 그 블록체인 만원할 때부터 제가 블록체인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계속 고민이 그겁니다. 이거 레거시하고는 절대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레거시하고 접속이 되고 그러면 레거시하고 완전히 별도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차라리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거시하고 접촉 어떤 뭐 필요한 부분만 어떤 브릿지라든가 뭐 게이트웨이나 이런 방법을 써서 접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탈중앙화로 계속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김학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돈 되는 부분하고 돈 아닌 되는 부분 사실 그거는 이제 가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하다면 뭐 그런 것들도 하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메타버스에 있는 데이터 중에 돈 되는 부분들은 뭐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블록체인의 굉장히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서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원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여러 무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원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이 유일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 블록체인이 유일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블록체인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메타버스에서 쏟아질 텐데 그거 다 못 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레이어 2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레이어 3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IPFS나 뭐 스웜이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이 가능하다면 또 사람들의 인식이 자기 컴퓨터나 어떤 리소스를 제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어떤 그런 커먼 센스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많은 데이터, 이제 그런 용량들을 보면서 블록체인에 실을 수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는 나눠질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들은 블록체인이 가장 현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그런 자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달아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앞에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강 교수님 저도 이제 동감이 되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체인링크 아까 이제 오라클 대표적인 회사 체인링크죠. 체인링크사도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체인과 체인의 연결, 체인 허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레이어 2, 레이어 3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블럭이 미리 할당돼서 처리되는 그러니까 레이어 3, 레이어 2, 레이어 1 연결되는 사실은 글로벌리는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까 지켓, 우롭 뭐 그런 뭐
뭐 블록을 압축한다는 그런 관점에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체인 허브, 결국 체인과 체인이 허브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리거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먼저 기술적인 부분은 데이터가 연결해서 결국 돈이 되는 것처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블록체인 쓰이는 것처럼 결국은 리거시 데이터에서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슈퍼 서비스, 슈퍼 앱의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앱에서 기존 금융, 디지털 금융, 마이데이터, CBDC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유니버셜 원리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백단에서는 레이어 3, 레이어 2, 체인 허브 그런 게 블럭이 미리 설정되고 거기서 약간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체링크라든지 그 글로벌 CBDC에서 많이 좀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관심 있는 주제라서. 근데 결국 그것들이 결국은 장은 어디냐? 메타버스 상에서 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이제 오프라인 상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메타버스 매장들이 이제 크로스하게 다 가는 시대들이 저도 이제 바라보고 있어서, 근데 넘어질 사람은 많죠. 저도 이제 많아서, 저도 뭐그 토크나이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 토큰 이코노미스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는, 근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블록체인을 저도 블록체인을 데이터 관점을 보자. 저도 이제 주창을 하고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쪽 블록체인을 데이터 관점으로 분명히 중요한데 블록체인을 단지 토크나이즈가 빠진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인센티브라든지 메커니즘 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양쪽을 다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어 3, 레이어 2, 레이어 1에 대한 것들이 뭐 블록을 미리 할당한다든지 체인 오브 시대는 분명히 온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장이 다 메타버스 상에서 되는 거겠죠. 저도 이제 그런 관심들이 많아서 앞에 말씀하셨던 재밌는 거는 체인링크사라든지 뭐 글로벌 CBDC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약간 선진에서는 약간 미리 좀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좀 미리 리서치를 같이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재밌는 데이터 관점은 뭐 저도 이제 중화화된 데이터에 익숙한 면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여기는 약간 지세대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확실히 지세는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거기서는 이미 온체인에서 다 돌고 오프체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또 그러니까 저희는 오프체인과 온체인 완전히 인터페이스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디파이한 분들은 너무 온체인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들도 중요한 가치가 많다. 약간 디베이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조금만 그 정 교수님이 어떤 거 지금 고민하시는지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서. 근데 힌트를 저는 오히려 게임 에코노미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힌트를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에코노미는 약간 그 정부에서 아주 심각한 게 아니고 마이너여서 조금 풀어놓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 게임 아이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왔었냐면 플레이 투 원 게임까지 왔었죠. 그죠? 플레이 투 원 게임까지 왔는데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는 결국은 이제 earn이라고 하는 플레이 투 윈에서 플레이 투 earn으로 이제 갔을 때 그 earn이라고 하는 거는 에코노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에코노미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옛날에 어르신들이 맨날 게임 하루 종일 게임 해갖고 너 그거 뭐 할래? 이러면 밥은 먹고 살겠냐 이랬는데 지금 그걸로 돈을 직장을 다니는 뭐 대기업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친구들이 그 런이나 이런 친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에 어쩌면 저는 어떻게 봤었냐 하면 그 메타버스가 나와서 그 메이저들이 그렇게 막 띄웠을 때 저는 진짜 환호를 불렀거든요. 야, 진짜 이제 디지털 세상이 온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상이 온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냥 게임 시장이라고 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쓰는 그 시장일 뿐이었는데 이거를 시장의 확장으로 게임 세상이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메타버스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게임 시장인데 이게 모든 대상을 목표로 하는 게임 시장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거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빅테크들이 그걸 이제 몰고 나갈 것이고,
그게 아까 Y축의 도메인을 만드는데 그 Y축의 도메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에코노미일 거거든요. 거기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결국은 화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지오그래픽한 나라들이 아까 X축으로 말씀드렸던 그 나라들이 뭐를 독점하고 있었냐면 화폐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에코노미를 만든다라고 하는 Y축의 화폐를 만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폭발할 것이고 그 폭발하는 사용처는 어디를 벤치마킹 하면 되냐면 다시 원칙으로 들어가서 사토시가 얘기했던 without trust third party. 그럼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뭐를 할 거냐 하면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했던 역할들, 그게 금융이고 차트도 되어 있는 금융이고 프루프를 해주는 국가고 아이디를 만드는 국가였고 이런 역할들을 Y축 도메인에서는 누가 주체가 돼서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오브젝트가 없지 않습니까?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컨택트로 만드는 것이 블록체인이고 그게 Y축의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문영남 교수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그 강의 듣는 중에 그 9월 15일 날 이더리움 2.0이 그 머지가 된다고 했는데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9월 15일에 이더리움 2.0 그 머지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예. 그 이더리움이 지금 그 채굴 합의 방식이 지금 POW인데 그거를 이제 POS로 바꾸는 것이 이번 그 9월 15일 예정된 머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지금 POW 돌아가고 있는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 있고 이미 기존의 그 비콘 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도 없고 뭐 그런 건 없지만 그 POS로 그 스테이크에 따라서 채굴이 되고 하는 비콘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행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비콘 체인의 한 서브넷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비콘 체인이 그 POW가 아닌 POS 합의 방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32이더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검증자가 돼서 그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32이더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더가 한 얼마 200만 원 하나요? 그러니까 32이더면 한 꽤 큰 돈이 필요한 거죠. 예, 그 이더를 사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미 테스트넷에서는 이게 실행이 돼서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실제 가동되고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하고 통화하는 거하고 테스트넷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앞에서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순덕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정현준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견해는, 제가 보는 견해는 첫 번째는 기존 레가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붙이는 거는 어렵다. 어렵다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할 이유가 있을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 시스템은 무엇을 가져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하면 가능하다. 새로운 비즈니스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나 인터페이스나 그걸 내가 내 맘대로 만들 수 있고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은 경제적 가치를 형성할 거라고 예상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블록체인화된 데이터로 시작하는 게 좋고 앞서 김항진 고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로 간다라는 이코노미로 간다라는 얘기는 그거 근간에는 신뢰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제3자가 third party가
그거를 개런티해 주는 방식인데 블록체인은 그 서드 파트를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배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정윤종 교수님이 만들고 있는 경력 관련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실제 있는 시스템에서 잘 운영되고 레가시에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걸 굳이 경제적 가치가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블록체인화 시켰을 때는 트래픽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치적 측면에서는 하락한다. 그래서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예, 또 참여하신 분 중에서 혹시 또 추가로 질문이나 코멘트, 의견 계시면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주제, 주제를 그 다루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이론과 실제에서 그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앞으로 포스트 머지 시대에서 그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이고 시사점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로 의해서 혹시 또 질문 혹시 토론하실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좀 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아까 그 김항진 이사님께서 그 POS로 이제 이더리움이 넘어가면서 그 탈중앙화가 약화되거나 훼손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좀 더 듣고 싶어서 어떤 그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OS가 되면 탈중앙화가 더 강화되고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대되는 말씀을 주셔서 예, 어떤 근거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 구조적으로 보면 POS는 그냥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만 보면 POS는 이제 어쩌면 주식회사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스테이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스테이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마이닝의 기회가 많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궁극점으로 갔을 때는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부익분 비립빈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구조여서 이건 POS는 계속 관련돼 있는 그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가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POW를 되게 강하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POW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에너지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시간을 지나오면서 블럭이 쌓일 때마다. 그렇지만 이제 POS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메이저의 몇 군데가 그 에너지의 소모 없이 그냥 역순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럭에 에너지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역행을 시키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역행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POS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냥 에너지 쓰는 거 없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 S란 멤버를 선정하는 영역을 조금 방대하게 늘리고 S란 영역을 그러니까 가진 것 플러스 그 자체를 랜덤하게 돌려서 S를 수시로 바꾸게 되는 역할을 적용하는 사례 통해 가지고 그걸 조금 더 1차 보강을 하는데
근본적인 경우는 POW하고 S하고 차이점은 POW는 우리가 원하는 100% 민주주의고 POS는 국회를 하는 간접 민주주의인데 이 간접 민주주의의 장단점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장단점은 서로 위배가 돼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그 조직의 파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좋다라는 거는 무게중심점은 문화나 그런 프로세스나 서비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에너지 파워보다는 S로 줘서 어떤 사용의 효율성을 확보를 해서 사용자한테 더 많은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EOS가 나왔을 때 그 델리게이티드 POS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EOS가 굉장히 이제 위축돼 버려가지고 그 이제 뭐 직접 선거, 이제 간접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이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저도 틀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축에서 디스코드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블록 하이츠라고 하는 개념을 들여다보면 블록 하이츠에 그 변하지 않게 그러니까 블록 하이츠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역산으로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면 그 했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서 그만큼 썼던 것을 다시 역산해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O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문자 질문에 전상권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택은 조직의 파워보다도 조직원의 성숙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분산화 해가지고 탈중앙화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독점화가 진행될수록 더 심화되는데 오히려 이게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추구했던 거하고 좀 더 반대로 가는 그 현상이 아닌가. 지금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도 또 페이스북도 다 이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이 그 전 세계 Y축에서 이 27억 명을 보유가 있으면 하나 이제 독점화되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거에 혹시 좀 전상권 교수님하고 제가 질문한 걸 누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맞습니다. 이 문제가 사토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피어들이 다 마이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엔트 그룹 같은 데들이 에이직으로 그냥 마이닝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실 에이직으로 샤 집어넣는 건 아무 일도 아닌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단순하니까요. 왜냐? 그것만 팽 돌리니까 일반 PC의 거의 10의 6성배에 해당되는 그 성능으로 그냥 막 그냥 CPU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와이어로 그냥 막 뽑아내니까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S9 같은 그 마이닝 칩을 이제로 장착한 친구들이 마이닝 풀에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마이닝으로 쫙 뿌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메이저 5개 마이너 그룹이 거의 68%의 마이닝 해시레이트를 점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발표 중에 말씀 올렸던 것 같이 그 에이직 레지스턴스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그 탈중앙화 해결책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하고 같이 지금은 당장 와 있지는 않지만 곧 미래에 도착할 또 우리한테 리스크가 그 퀀텀 컴퓨터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퀀텀은 어쨌든 무지막지한 그 패럴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안 갖고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혹시 또 플로우에서 또 참여하신 분 중에서 혹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또 이렇게 네. 공론화해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김도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관련돼서 이제 정출현 쪽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는 것들 중에 최근에 이제 철도의 무정차 통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모의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이제 현재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유순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디지털화돼서 그런 에코시스템이 돌아가는 환경에서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레가시는 레가시대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억지로 할 바에는 그냥 100% 디지털 환경에서 되도록 이렇게 에코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주도로 100%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엔 정부 안에서도 혹은 그 조직 안에 공공 조직 안에서도 뭔가 기술적으로 발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정부는 말 그대로 거버넌스 형태에서 중앙화된 조직인데 탈중앙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들도 보면 이제 정부 선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협의체에 의해서 뭐 무정차 통관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요한 다큐멘트들을 이제 블록체인, 온체인화 시키고 어느 부분은 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IPFS로 연동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를 삼아서 했었는데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과연 이게 한 번에 플랫폼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도기를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겪어야 되느냐.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과도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는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도기에 대한 현상을 물론 이제 완전한 디지털 메타버스 세상 굉장히 저도 열광하고 환호는 하지만 우리는 과도기를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컨텐츠도 100%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있지만 현재 크리에이터들은 기존의 현재 기성세대의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디지털화 돼야 된다는 전제를 깐다면 과연 그런 과도기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이나 또 기타 문화나 사회적인 형상으로도 좀 바라볼 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기술적도 좋고 정치 경제도 상관없으니까 좀 한번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분이 항상 막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순덕 교수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고견을 주시면 예.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공에 주는 서비스도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 공공의 중앙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공무원이 정보를 노출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찌 보면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블록체인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서비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운영자 자체가 거버넌스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나 관리, 메인터넌스는 블록체인 영역으로 내려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자는 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가져가는 거지 나머지 소유는 블록체인 단으로 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주민등록증 관리번을 하잖아요. 그 프로세스도 이런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는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문자 코멘트에 김항진 이사님께서 고모님께서
제주도 프로젝트 중 레거시 연동 사례로 해서 CCTV 영상, 민감 영상, IPFS 디지털로 전송 URA 이렇게 코멘트를 다 달아주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페인 포인트가 그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이제 민감 영상들을 본래 선별 관제로 CCTV에서 자동으로 뽑아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 나는 지점에 언노멀을 체크를 해서 사고 나는 지점 앞뒤에 5분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시 이제 개인정보 얼굴 같은 거 가리고 숫자 같은 거 가리고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 그 CD로 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걸 막 전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CD로 구운 것 자체가 또 그게 뭔가 문제가 중간에 바꾼 게 아닌지 그거 하는 거를 또 막 거기다가 C를 붙이고 막 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던 것이 CCTV에서 이제 민감 정보, 선별 관제로 떨어지는 정보를 저희가 IPFS에다가 밀어넣고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에다가는 그 영상의 고유 번호가 이렇게 다 떨어지거든요. 영상의 고유 번호하고 그 URI를 그냥 저희가 그 IPFS의 URI를 찍어서 그거 두 개하고 해시 값이 이제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만 그 컬럼으로 블럭에 기록하고 그 블럭에 이제 찍으면 그 영상이 IPFS에서 이제 연동이 되게끔 돼 있어서 그 URL만 이제 넘어가면 서로 이제 베리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그런 이유들인데요. 그러니까 복지부에 이제 복지기금들을 이렇게 전출 전입할 때 이게 그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복지기금을 받는데 이게 이제 전출을 부산으로 하셔가지고 똑같은 또 복지기금을 또 부산에서 받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지자체들이 세트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사이에 신청하고 또 신청해서 다 받아요. 이걸 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통지가 와가지고 이거 중복 그 지급이 됐다고 이제 돈을 그 다시 달라라고 이제 청구가 오면 이제 그거 회수하는데 공무원들이 또 엄청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 이제 주민번호를 그 솔트 값을 넣어갖고 해시를 한번 더 말아서 만들고 그걸로 이제 역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어떤 항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블록에다 노드를 넣어버리기 때문에 세틀먼트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레가시 시스템하고 붙일 때는 뭐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전체 뭐 데이터 이런 개념으로 해버리면 이게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고 너무 힘들어지고 했다 안 했다 뭐 이거 정도만 가장 작게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베리파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시너지는 엄청 크게 날 수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당장 그 세 분과 토론해 주신 분 또 2시간 동안 아주 열띤 토론과 유익한 결과를 토론에 얻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